지금부터 우리 28회 기출문제 세법 해설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법은 16문제다 보니까 25번부터 출발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이죠. 물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 재산세 물납 규정이 나왔는데요. 재산세 물납은 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납.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이나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서 도시적분을 포함한 것에 대한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인 분납과 물납은 고액의 납세 의무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액은 밑줄 납부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자. 그래서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가 1,000만을 초과를 하면은 이때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 얘기죠.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서울특별시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누군지 부럽네요, 여러분. 강남구에도 부동산이 있고 분당에도 부동산이 있고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때에 이 사람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요 2번은 여러분 물납 가능 자산을 물어본 거죠. 1번은 물납 대상자, 요거는 물납 가능 자산. 그러면 물납은 어떤 거를 물납할 수 있냐? 당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럼 지금 관할 구역이 어디였죠, 여러분? 성남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물납한다고 했으니까 관할 구역은 어디? 성남시의 소재는 부동산. 여기 밑줄 성남시 내 소재는 부동산 밑줄 치시고요. 요거는 뭐죠?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로만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할 구역을 벗어난 물납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 재산세를 물납하니까 성남시는 부동산을 물납하랍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성남시 거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강남구 재산세를 물납하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어디에 세는가 여러분? 강남구에 세야 된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하다. 자, 2번은 맞는 말.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은 여러분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하였을 때는 즉 물납 절차를 완료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을 본다. 자, 우리 토구 건축 하반이죠. 토지나 토지 9월 하반월, 건축물 7월 하반월, 이때가 납부기한이죠. 7월 말, 9월 말. 근데 물납 절차를 밟다 보면 여러분 물납 재산 분납 신청, 거기다 승인,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여러분 7월 말 또는 9월 말 지나가 버려. 그러면 당초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때 이렇게 물납을 했을 때는 그 기한이 지나갔어도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저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번 물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반드시 물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납세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이때로 납세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를 말하죠? 그렇죠. 재산세 과세권자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자한테 물납 신청합니다. 며칠 전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죠. 이게 분납일 때는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입니다만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5번 물납을 신청한 후에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여러분. 즉 너 이 부동산 물납 못 받겠어. 불허가 통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 해당 시군군의 다른 부동산, 즉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냐 없냐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여러분. 자,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당 시군구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그 통지를 받은 어떤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답니다. 허용되지가 않으며 금전으로 납부한다 틀렸고 허용된답니다. 며칠이냐면 10일 이내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어떤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그 부동산은 어디 있어야 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5번. 그래서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것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뭐 5번 같은 게 또 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6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26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존재 납세 의무자. 여러분, 과세존재 납세 별표 3개. 재산세 납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별표 3개.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28에는 물론 또 2번, 33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자, 1번. 무슨 재산이죠? 공동소유 재산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지분, 항상 여러분 공동소유가 나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던 그때는 뭐로? 균등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즉 공동소유자에 따른 밑줄 지분권자를 납세의무로 한다. 여기서 지분권자는 공동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공동소유는 자기의 뭐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다. 우리는 세법 무조건 뭐로? 균등으로 의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 확인할 수 없다. 자, 우리 재산세 납세는 과세존재 누가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얘가 대원칙이죠. 밑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존재. 근데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소유권 귀속, 즉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밑줄 어디로 가죠? 사용자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공부상 소유자 적으세요. 공부상 소유자.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 규칙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바로 누구다, 여러분? 사용자라는 거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자, 3가지죠. 첫째, 밑줄 치세요.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때만 적용합니다. 연부매매 밑줄. 3번째, 재산 사용권의 무상 부여.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때만 누구죠, 여러분?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자, 이걸 출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매도 계약자 살짝 한 글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매수 계약자. 얘가 무상 사용자니까 비록 소유권은 아직 이전 등기를 못했지만 네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는 네가 내라 그 얘기죠. 매수 계약자. 따라서 국가 등의 소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누구한테 내라? 매수 계약자한테 내라. 근데 매수 계약자는 어떨 때만 납세를 부담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매수 계약자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공보상에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 거랍니다. 자, 그는 그러한 종중 소유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때는 누구로 간다, 여러분? 밑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해 놓는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기부상에는 개인명인데 사실 누구 거다? 종중 거다. 그러면 그때는 6월 15일까지, 저거는 6월 15일까지, 작년까지 6월 10일까지 했다가 6월 15일까지 연장됐죠, 5일간.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그러면 종중이 납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뭘 확인해야 돼? 신고를 했는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달라진다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5번 상속이 개시가 됐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러면 상속 등기가 이행되는 거죠. 근데 6월 1일에 그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다시 3번째,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했대요. 여기 밑줄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요. 그럼 그때는 공동인 상속인 각자,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데 틀렸죠. 이때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누가 되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죠. 공동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죠.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주된 상속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첫째, 항상 상속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게 제일 중요하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때 주된 상속자는 3개의 조건 충족해야 되죠. 첫째,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다.
둘째,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한해서 바로 누가 주된 상속자가 납세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공동 상속인 각자 X 주된 상속자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답이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7번 갈까요, 여러분? 자, 27번부터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네요. 밑줄 종합부동산세. 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1년도 30위 했던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예외적 현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종부세는 항상 지방세, 재산세와 비교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틀린 거.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 밑줄, 그렇죠.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정부 부가 과세죠, 여러분. 그래서 세무서장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세 문제한테 뭘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문제가 뭐하면 선택하면 납세 문제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 과세, 예외 뭐 신고 납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 즉 밑줄 관할 세무서장이죠. 납세지 관할 세무장. 왜냐면 정부 부가과세니까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의 고지서를 납세무장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이때 납세 고지서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해서 밑줄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라. 그래서 항상 고지서 여러분 여기 납세 고지서를 여러분 고치세요. 이걸 납부 고지서로. 이 당시에는 납세 고지서입니다만 이제 국세가 여러분 2021년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납부 고지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그다음에 국세는 납부 고지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물론 이 당시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납세 고지서였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돼갖고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납세 고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국세도 납세 고지서를 하다가 2021년부터 이게 뭐로 바뀌었다 그런 납부 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후부터는 국세는 납부 고지서를 한다. 근데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납세 고지서였기 때문에 그냥 납부 고지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납부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 과세 물건이죠. 물건별로 구분한 과표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줘라 그 얘기죠. 자, 3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때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 연도 부과한 세액은 해당 연도 부과세액은 직전 연도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그래서 여기 밑줄 총세액 상당액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던 종합부동산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따진다는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세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밑줄 총세액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뭐까지 재산세까지 더한 금액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세액 상당은 납세 문제가 해당 연도 이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액은 이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또 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잠깐 한번 다시 보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자, 올해 해당 연도 세액이 나온 거죠. 올해 연도 세액이 나왔다. 그럼 올해 나온 세액을 무조건 고지서 보내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세부담 상한,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직전 연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일단 여러분 여기 상한선을 좀 잘 보셔야 되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이 두 가지죠,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라 원칙은 150%죠, 150%.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첫째, 바로 개인의 경우로서 바로 우리 다주택자, 조정 대상경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돼서 종합부동산세
6%까지 적용받는 거죠. 1.2%부터 6%까지. 그럴 때 이렇게 1.2%부터 6%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상한선이 여러분 여기 300%가 되죠. 300%. 그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이다. 법인 소유 주택이다. 법인 소유 주택. 이거 다 개인 주택이죠. 예. 그래서 개인 소유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자는 2주택자거나 3주택 이상자일 때는 300%. 그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일 때 이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죠. 여러분 무제한으로 간다는 거 주의해 두셨죠. 근데 이때에 여러분 요 상한선을 따질 때는 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여러분 5까지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요걸 총세액 상당액으로 표현한 거죠.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요걸 총세액 상당한 거죠. 그러면 이때 직전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했어. 근데 연도 중에 바뀌어서 올해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6월 1일. 그래서 이렇게 작년의 소유자와 올해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간지 갑이 갖고 있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소유자가 누구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을이지만 작년에 갑이었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을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서 때린 거지 사람을 보고 본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소유자가 갑이나 을이나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올해 소유한 을이 작년에도 갖고 있었던 걸로 봐서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소유자와 직전의 소유자가 실제 갖고 있었는지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해 소유자는 작년에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세부담 상한선 따져라 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있죠. 밑줄. 이거는 이중과세액을 뺀 거죠. 재산세 중복분 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에서 무조건 재산세를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그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그때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이때에 이중과세액인 재산세는 여러분 만약에 탄력세를 적용했으면 탄력세를 적용되기 전에 아니라 적용된 세액으로 빼는 거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다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빼는 거지 전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이 틀렸어요.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세액. 여도 후. 그래서 후로 바뀌는 거죠.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종부세 과표에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종부세가 나온 거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이중과세분을 빼야 됩니다. 이중과세분. 즉 재산세 중복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 세액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종부세 결정세액이 되는 건데. 이때 이중과세, 즉 종부세에서 빼는 금액은 바로 요 종부세 과표,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거죠. 재산세. 그런데 이때 이 재산세가 바로 탄력세를 적용했다. 탄력세를 적용한 재산세율이다. 그러면 적용 전에 탄력세를 적용하기 전의 세율을 말하는 거냐? 적용 후의 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적용한 후의 세율을 말하는 거다. 적용한 후의 세율을 말한다. 만약에 적용 전 거를 하면 이걸 다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못합니다. 거의. 이 말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탄력세를 적용할 때 탄력세 적용한 후의 세율을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에 적용된 세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다. 그러면 적용하기 전에 걸 빼는 거냐? 적용한 후에 거냐? 당연히 역시 뭐죠, 여러분? 적용한 후죠. 적용한 후. 근데 우리 문제는 이걸 뭘로 바꿔서 적용하기 전.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4번. 이건 별표 하나 정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탄력세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선에 적용된 재산세를 우리 종부세에서 뺄 때는 적용한 후의 세, 적용된 세액을 빼는 거지 적용 전이 아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과세기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유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죠. 예, 이때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이때는 토지는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 그렇죠, 여러분. 주택은 기본이 얼마죠? 6억 초과자죠. 물론 다주택자일 때죠. 법인은 상한선 없죠. 예, 상한선 6억 초과 없이 모든 납세 의무자. 1세대 1주택자 얼마죠, 여러분? 11억 잊지 마시고요. 근데 종합은 얼마죠? 6억 초과, 5억 초과죠. 그 다음에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요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류, 종호, 별팔공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별표 하나 정도만 뭐 이런 또 나올 가능성이 뭐 있죠.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그냥 크게 중요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다른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니까 다른 거 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시된 것만 가지고 비과세 여부 판단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 밑줄 임시용 건축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세는 현재 1년 미만의 비과세가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비과세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비과세죠. 다만 취득세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면 요거는 과세가 현재 1년 미만일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맞죠.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얘가 올해 안에 뭐가 될 거다? 철거될 거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철거 대상이 되는 바로 주택가 그 부속 토지인 대지도 비과세냐? 여러분 여기서 철거 대상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여기까지가 비과세죠. 근데 철거 대상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철거라는 멸실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택이나 건축물이 비과세인데 토지는 부속 토지는 멸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이 2번이죠. 자,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 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이때 여러분 이 국어는 여러분이 이미 지적부에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우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라 믿고요. 4번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4번. 그래서 요 1번, 2번, 4번은 또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군사지역 안에 있다 해도 큰 무리 없어요. 다만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니까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니까 비과세겠다입니다. 다만 밑줄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얘들은 실제 군사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자, 도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됐죠. 이때 그러면 비과세 대상이 된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 도로법상의 도로 밑줄 또는 그 밖에 일반인의 즉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한 밑줄 모두 사설 도로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 사설 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설 도로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만 비과세가 되고 특정인만 다닐 수 있는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도로더라도 자 밑줄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이건 여러분 이미 건축법에서 배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지 안에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 나머지 토지 이게 바로 뭐죠? 공지죠. 그럼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라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 29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2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별표 2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단 양도자산 국내 자산이다. 즉 국외 자산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뭐 그 얘기인 거죠, 뭐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출제는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맞으세요 하고 주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유상양도만이죠. 유상양도일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무상 이전 뭐죠? 상속과 증여 등이죠. 그러면 상속과 증여 등 무상으로 이전된 이틀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적 밑줄 지상권이죠. 그러면 얘는 지상권은 우리 전세권과 함께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다만 지역권은 지상권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지역권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은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하시 바라겠습니다.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죠.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과세 대상에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 여기 함께 동그라미. 그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 영업권은 사업용 건물과 저 분리하여 양도할 때는 그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어서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인지 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를 하는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내가 부동산을 양도를 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그 권리금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양도와 전혀 관계없이 영업권만 양도했던 그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4번. 법인의 주식이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주로 이용하게 될 때 그 주식. 여러분 이런 주식 우리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주식을 이용권부 주식이라 했죠. 그럼 이용권부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 왜? 부동산의 양도를 일어난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4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이죠. 밑줄.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채권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인데 반해서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30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2022년에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했죠, 여러분. 자, 여러분, 밑줄. 1세대 1주택, 그러면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저거 뭐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죠. 그럼 비과세면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과세된 양도차익은 얼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던 것은 비과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취득과 양도 내용으로서 등기가 된 거니까 미등 양도 시비에 걸지 마라 그 얘기네, 여러분.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15억 원에 제시가 됐네요. 그리고 이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 됩니다. 그 2020년 3월 2일자로 양도가 됐답니다. 자, 취득한 것은 언제냐 봤더니 실제 취득가는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제시가 됐네요. 그리고 취득 일자는 2013년 2월 4일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취득해서 2022년도에 파는 거죠. 야, 뭐 9년 정도 보유한 거나, 여러분. 그러면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년 보유했죠, 여러분.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그럼 비과세 대상인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자, 얼마 양도했죠? 실지 거래가격, 양도가격, 실지 양도가격이 10억 원에서 무슨 주택을 말했죠,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가주택이 바뀌었죠. 고가주택이 2번 2021년 12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9억 원 초과했다가 이게 2021년 12월 8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게 12억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12억 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걸 정리해 둘까요, 여러분? 예. 어쨌든 정리할 때 자본 지출과 양도비는 1,7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밑줄. 자본적 지출과 양도. 이건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할 때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설명 드려볼까요, 여러분?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격이 얼마냐면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12억. 자, 그러면 이때에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그래서 몇 년? 9년 보유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죠. 근데 얘가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안분 계산. 그래서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양도가액에서 여러분 무조건 얼마 빼는 거죠, 여러분? 12억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12억을 뺀 가액을 당연히 양도가액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가주택 할 때의 고가주택은 이제 결론. 예,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하죠. 12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한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걸. 이때 이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책을 전액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빼라고 이러면 10억을 뺀 거죠. 그럼 이때 요 12억은 일반 주택이야, 고가주택이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아, 이걸 구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 했잖아요. 그러면 12억까지 무슨 주택 이러면 일반 주택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우리 일단 양도책이 나와야 되겠죠? 양도책 계산합시다. 그러면 실질 양도까지 나왔나요, 여러분? 실질 양도까지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어졌죠? 얼마 주시게 됐죠, 여러분? 15억 원이다 라고 제시가 됐죠?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아, 이게 무슨 주택이나 고가주택이구나. 그럼 비과세 적용하고 못하고 과세가 되는 거구나.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뭐 빼야 되죠? 실질 취득가액을 빼죠. 그리고 여기서 뭘 빼야 되죠? 실질 취득가액 짝꿍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인 거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 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첫째, 매매 사례가 있죠. 그 매매 사례가 제시가 됐나요, 여러분? 예,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말입니다.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정가액의 평균에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이것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 뭐를 가죠,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죠. 매가 환이니까. 그 환산 취득가액은 바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등을 제시가 된 요거를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되는 거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주어졌나요, 여러분? 예, 주어졌죠. 얼마를 주어졌죠? 15억 제시가 됐죠. 자, 15억이죠.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제시가 됐죠, 여러분? 예, 5억 원을 제시가 됐네요,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여기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3억 5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3억 5천만 제시가 됐네요, 여러분. 3억 5천만이다. 그러면 이 비율을 보면 여러분 몇 프로죠, 여러분? 7이 35, 예, 70%죠, 70%. 그럼 15억 원에 몇 프로? 70%는 얼마? 7일은 7, 예. 이제 돌아버린 거죠. 7은 7, 7, 5, 35. 얼마? 10억 5천만 원이죠, 여러분. 10억 5천만 원이 바로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가로 실제 취득가를 했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자본적 지가 양도비가 짝꿍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뭘 했으니까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을 했죠. 그러면 이때는 환산 취득가액일 때는 실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는 바로 뭐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별 공제율을 곱한 건데 여러분. 예. 이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시가 됐나요, 여러분? 제시됐죠? 얼마로? 3억 5천만 원 제시가 됐네요, 여러분. 3억 5천만에다 지금 주택은 등기된 주택이니까 몇 프로죠? 3%죠, 3%. 그러면 3, 3호 15니까 얼마, 여러분? 1,050만 원이니까, 여러분? 1,050만 원이 바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되겠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 그래서 결론은 10억 5천만 원과 1,050만 원 더하니까 여러분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억. 10억.
10억 5천만 원, 1,050만 원, 10억 6,050만 원 되나 그러면 10억 6천만 원, 6,0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6,050만 원을 10억 6,050만 원을 얼마에서 양도까지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시된 자본 증치가 양도비는 얼마 제시가 됐죠? 그러면 1,700만 원 제시됐죠? 그러면 이거는 1,700만 원 뭐 이걸 해봐야 얘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 양도가 얼마? 15억에서 얼마? 10억 6,050만 원. 15억에서 10억 6,050만 원인가요, 여러분? 50만 원 빼야 되겠죠. 그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4,395만 원 정도 나오나요? 자, 이 계산이 맞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 4억 3,950만 원. 예, 그렇죠? 예, 4억 3,9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차가 얼마냐? 4억 3,950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과세할 거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안분 계산해다. 그럼 양도차가 얼마, 여러분? 4억 3,950만 원. 4억 3,950만 원을 안분해야 되겠죠? 양도가 얼마? 15억에서 12억을 뺀 가액을 15억으로 나눈 거죠, 여러분. 이거 몇 프로죠? 15분의 3이니까 20%인가요, 여러분? 네, 20%. 그러면 요 금액 양도차의 4억 3,950만에 몇 프로? 20%만 과세는 얘기죠. 그럼 20%는 얼마 되니까 여러분 248, 236, 248, 그 다음에 2356, 2918, 그럼 7, 2918, 18, 9, 8,790만 원 정도 되나 여러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790만 원. 그래서 20%, 4억 3,950만에 20%인 8,79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여기 있나요? 8,79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개정된 규정으로 환산한 거죠, 여러분. 당초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9억 원이었을 때 기준인데 지금은 12억 원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8,790만이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요 정도 마무리하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31번이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 없어. 자, 요거는 양도의 개념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 잘 정리해 봅니다. 다만 거주자의 국내 자산을 가정한다.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이나 뭐 이런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로 보지 않겠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자, 부담부 증여가 나면 여러분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었죠? 이때 증여 갈증 밑줄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밑줄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뭐죠, 여러분? 유상이죠. 그럼 이거는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을 제외한 부분 이건 뭐죠, 여러분? 무상이죠. 이거는 뭘로 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어떻게 했다? 변제 충당했다. 여기 밑줄 여기 양도담보계약 체결은 양도담보계약 체결 쓰세요. 그러면 밑줄 쳐놓고 적으세요. 이건 뭐죠, 여러분? 양도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단순히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해 자산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변제 충당했죠. 이건 뭐죠? 대물 변제죠. 그럼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답이 되네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에 소유하여 그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됐답니다. 여기 밑줄 소유권이 환원된 거죠. 갔다가 되돌아온 거죠. 왜 되돌아왔냐면 판결이죠. 판결로. 그러면 이거 판결 법률 규정으로 인한 환원은 자발적 환원, 강제적 환원, 그럼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자,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 본인이 재취득이 됩니다. 자, 내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이 채무자 본인이 다시 재분양을
경락을 받은 거죠. 그럼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명의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는 양도를 보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 통칙에 나오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번 보기 지문 나왔네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 답은 몇 번 여러분? 바로 양도는 요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 충당, 대물 변제로서 양도를 본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답은 3번. 자, 3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죠. 며칠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종합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러분 최근에 자주 나온 스타일이죠. 종합문제.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번.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를 했다. 물론 모두 등기됐다면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시비에 걸지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예, 그렇죠.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먼저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부터 순서대로 얼마까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구분해서 공제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소득별 구분은 뭐를 말하는 거죠?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각각 25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 감면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감면 대상인 거와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두 개로 양도가 됐더니 이때는 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는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공제받는다. 그렇죠? 비감면 대상, 즉 감면 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공제받는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등기 양도일 때는 우리 양도소득 규제 대상이죠. 그럼 미등기일 때는 혜택을 줘, 안 줘? 안 두죠. 그래서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증여 2월 과세죠. 여러분, 밑줄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식에 대응된 취득시는 증여받은 날이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여러분. A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인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를 했답니다. 즉, 시가 5억 원짜리를 3억 원짜리를 얼마 팔았다는 얘기를 하면 5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양도가 3억 원을 본다. 다만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결론 법인세법상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3억 원짜리를 얼마 팔았죠, 여러분? 5억 원에 팔았다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자는 양도가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때 5억 원이지만 이때는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3억 원에 양도한 걸 본다. 예, 그래서 4번이 일단 맞는 걸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법상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절대 더 이상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거는 우리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렇게 시험 볼 때 전혀 못 보던 게 나왔다.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답은 아니다.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단 몰라들어 넘어갑시다. 그럼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즉 일반적 거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인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보았다. 여러분 추계결정 경정. 여러분 추계결정 경정은 항상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양도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자가 하는 것은 추계조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이때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범은 매, 감, 그 다음에 기준시가 순서 환기인데요. 매감 환기가 되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환산 취득가액이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매감 환할 때 이 환이 지금 빠져 있다. 지금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순서 이 말은 틀렸다. 뭐가 빠졌다? 환산 취득가액이 빠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반모 이런 매감 환기 잊지 마세요. 다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 같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답은 어쨌거나 몇 번? 5번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예. 자, 33번 넘어갈게요. 자, 2022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자, 이건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죠, 여러분. 예.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부동산 임대 소득은 여러분 항상 출제되는 부분 아닙니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잠깐박, 우깜박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공부할 때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고요. 물론 안 나오면 안 나온 거고요.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죠.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1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유권 소득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 또 하나 뭐 있죠? 지역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여러분 반드시 공익사업과 관련 여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 그러면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만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과 관련된 지지는 여러분 어디로 간다? 기타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세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생활 안정 목적상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도 하나, 부인의 명의로도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자, 그중에 하나를 뭐 했다 그러면 임대했답니다. 그리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다. 이때 주택 임대 또는 과세 소득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냐? 일단 여러분 우리 1세대 우리 1주택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여러분 1주택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주택자냐 아니냐 주택수를 판단할 때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2주택을 보는 겁니다. 부부 각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2주택제로 봅니다. 우리 세법은.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과세죠.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과세 소득은 없다? 아닙니다. 있다죠. 여러분 틀렸다. 무조건 과세. 다만 과세를 하는데 연간 1,800만 원 이하 즉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일 때는 소액의 임대소득일 때는 이때는 14% 분리과세로 하든지 또는 요거보다 세율이 낮아질 때는 즉 8%의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한다. 무조건 과세를 하는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일 때는 이때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나 선택하시는 거지 과세소득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간주임대로일 때는 여러분 바로 이거는 주택일 때는 332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물은 모든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거죠. 이때 금융수익에서 차감하는데 간주임대로 나온 것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합니다. 왜? 실제 이 은행 등에 예금을 했을 때 또는 주식회사에 투자했을 때 배당을 받게 되면 이미 은행 예금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또 간주임대를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금융수익을 간주임대에서 빼줍니다. 이때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비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금융소득은 여러분 바로 수입이자 할인료 밑줄 치세요. 수입이자와 할인료는 바로 이자 소득을 말하고요. 수입 배당금은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러분 금융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가증권 처분이 이건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4번이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자, 여러분 여기 양도소득 필요 경비 별표 3개 표시해 주시고요. 옳은 거 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1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로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한 이자산대 이때 요거는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연체료. 연체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34번은 답이 1번인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자, 2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 이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이죠. 그러니까 필요금을 공제할 수 있죠. 다만 필요금을 공제하더라도 반드시 증명서를 반드시 와야 되죠. 수치 보관해야 되는 거죠. 수치 보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증됐더라도 필요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수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뭐야 되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지출사실 입증했다 그러면 필요금을 인정하지 않죠. 예. 인정한다가 아니라 틀렸죠. 인정하지 않죠. 네, 그다음에 3번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바로 이중공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바로 사업소득이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에 따라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취득가에서 요만큼을 빼야 됩니다. 이때 이거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죠,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할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 예, 바로 뭐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에 환산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 할 때도 빼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취득가를 환산가 하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적은 발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자손은 당연히 양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요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왜냐면 채권의 매매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다. 그럼 그때는 전액 인정됩니다. 근데 금융기관 외이자, 즉 법무사한테 양도했다. 그때는 금융기관이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관계없이 전액이란 말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5번 취득세는 여러분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가액이 나오면 세율을 무조건 때려서 얼마에 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금으로 인정된답니다.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35번이네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 표준세를 물어봤죠? 틀린 거.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다만 표준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 여기 밑줄 주세요. 그 밖의 등기 등록세 밑줄 주시고 얼마죠, 여러분? 6,000원이고요. 6,000원보다 크다 가정하다. 즉 이거는 바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논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세율만 따져봐라니죠. 그러면 일단은 전세권 설정 등기 하여튼 여러분 설정 등기나 뭐 여러분 뭐죠 여러분 1000분의 2죠. 다만 전세권이니까 과표는 전세금에 맞는 말이죠, 여러분. 2번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소유권 관련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과표가 되고 여러분 상속으로 일어날 때는 여러분 바로 1000분의 8 0.8%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는 2.8%지만 등록 면허세를 같은 2.8에서 2% 빼면 몇 프로 여러분 0.8% 과세한다는 것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지역권의 설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역권일 때는 과표는 뭐죠, 여러분? 설일 때는 요역지 가액 맞죠, 여러분?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2가 맞는 거죠. 예. 자, 4번. 임차권의 설이죠, 여러분. 설정과 이전. 그러면 이때는 임차권 설일 때는 반드시 월 임대차 금액이죠. 임차 보증금이나 월 임대차 금액에서 틀린 말이네요. 1000분의 2. 예, 맞죠, 세율. 그래서 여러분 4번은 과표가 틀렸고요. 세율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5번 저당권 설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저당권은 채권 금액을 과표라고요. 세율은 1000분의 2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 또다시 나오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 연부 취득이랍니다. 이때 취득가 총액이 50만 원 이하랍니다, 여러분. 이때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지급입니다. 잔금 지급이라나 연부금 지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취득일 전에 먼저 뭐 했다?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매립이나 간접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죠? 공사, 중고, 인가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으로 가는 거죠. 항상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죠. 예. 이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죠. 자,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여기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는 뭐죠? 비조합원형 토지를 누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취득한 거죠. 그럼 그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형 검사를 받은 날, 밑줄 사형 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 본다. 맞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4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비조합원용을 말한 거죠, 여러분. 예.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이때는 바로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에, 여기 다음 날이 빠졌네,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에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음 날에 빠졌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당연히 둘 중 어떤 날이죠? 빠른 날이죠. 다만 토지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게 사용일이 더 빠른 거죠? 그럼 사용일이 바로 취득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답은 4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제 우리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의 납세무 소멸 사유로 물어봤네요, 여러분. 예. 그러면 기여 납부 충당, 당연히 기본적인 납세무 소멸 사유죠. 니은 소멸시효 완성, 당연히 소멸 사유죠. 근데 디귿 합병은 여러분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미음 납세물의 사망과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고, 제척기한 만료 당연히 여러분 소멸 사유죠, 여러분. 그래서 소멸 사유는 기여,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리을 세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죠. 네, 틀린 거 별표 3개. 등록면허세 여러분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원래는 부동산 소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부동산 소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때 어디로 가죠? 밑줄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납세지 규정이죠. 2번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할부 금융업, 여러분 동그라미 금융업은 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의 100분의 300을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즉 2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틀렸냐? 할부 금융업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물어봤구나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8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밑줄 지적공무산 지목이 묘지인 토지죠. 자, 지적공무산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서 취득세를 물어보면 이때는 표준 우리 특례세 2%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 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 4번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보면 등기나 등록하면 그때는 그 등기 등록 보상에 기재된 명의자, 이 명의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 세율의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에서 50%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탄력세율이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 탄력세율.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50%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죠. 이 50% 한번 여러분 최근에 60% 고친 적도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탄력세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예, 우리 답은 39번이었나요? 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38번 등록면허세 했던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2번 답 확인하고요. 예, 잠깐. 자, 3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죠, 여러분. 자, 취득세 종합 문제네요.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역시 별표 3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1번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원칙은 비과세죠.
근데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받으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2번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한 유증이나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 상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여러분 밑줄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하는 것보다 2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2번 맞는. 다만 지분을 취득했다. 여러분 밑줄 지분을 취득했다면서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 상속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 그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취득세를 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죠, 여러분. 그러면 원칙은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을 과표라는 거죠.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 특징은 시가표시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 또는 신고가격이 시가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격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시보다 적을 때도 이때는 예외인 시가표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을 과표한다. 왜? 국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했답니다. 그때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에 의하여 취득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분 해제가 됐던 사실을 바로 입증할 때 60일이 입증이 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기 등록했기 때문에 이때는 60일 이내에 화해 조서 등에 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입증했더라도 무조건 취득한 걸 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틀렸다. 뭐가 틀렸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등기 등록하면 무조건 취득을 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리나 취득 중 개수리나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 9억 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여러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서 건축법상 대수는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이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에서 중간기준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어나는 것은 이건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옳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다만 주택 외 부동산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제외 대상을 논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 기업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에 매도자가 있죠. 환매했죠. 그럼 그때 매도자 매수등은 형식상 취득 따라서 이때는 4%에서 2% 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존속기간의 1년 초과는 임시건축은 얘는 그냥 중과기준세를 2%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세에서 2% 뺀 게 아니라 그냥 특례세 2% 적용 대상이니까 X. 민법 제839조에 의해서 이혼시 재산 분할 지도 요거는 바로 표준세 2% 적용 대상이죠. 디귿 맞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리얼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 분할. 이때 공유의 분할은 2.3%에서 2% 뺀 0.3%가 되는 거죠. 결국은 표준세에서 중간에서 뺀 세율 적용 대상은 기업가, 디귿가, 리얼. 기업가, 디귿, 리얼. 답은 몇 번, 여러분?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회차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